어이, 정상사. 애국심이 밥 먹여주나? 그냥 활동성 좋은 신형이라고 생각해. 어차피 전쟁 나서 총 맞으면 죽는 건 걔네 팔자야. 알바 아니라고. 가해자 김철호 대령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병사들의 목숨값인 수백억짜리 불량 장비가 실린 트럭을 출발시키려 합니다. 상사의 양심 따윈 개나 줘버린 그가 승리의 콧노래를 부르려던 찰나 어둠 속 빗줄기를 찍고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꽂힙니다. 김철호 대령. 자네가 말한 그 팔자. 오늘 내가 바꿔주지.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본 김 대령의 눈앞. 우비를 벗어던진 그녀의 어깨 위에는 그가 평생을 기어도 닿지 못할 별 3개가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장교들을 규정집 하나로 참교육하는 전설의 행정관 박성의 중장의 이야기.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계룡대 육군본부 본청 3층 군수참모부장실 앞 복도는 적막했지만 그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박성의 중장의 군화 소리는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0년 군 생활 동안 비사관학교 출신 여성이라는 이중의 꼬리표를 달고도 기어이 별셋을 달아낸 자만이 낼 수 있는 묵직하고도 위협적인 파열음이었다. 박 중장은 군수참모부장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 안쪽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실장님 곤란합니다. 부장님께서 현재 주요 방산업체 관계자와 화상으로 긴급 전력 회의 중이십니다. 최만석 소장의 전속부관인 김대위가 식은땀을 흘리며 앞을 막아섰다. 박 중장은 싸늘한 눈으로 김대위의 명찰을 훑었다. 전력회의? 김대위, 자네는 민간 골프장 예약 확인 전화가 전력회의로 들리나? 비켜. 하지만 실장님 의전 절차상. 감찰에는 성역도 의전도 없다. 비키지 않으면 자네도 감찰 방해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네. 박 중장이 김 대위의 어깨를 밀치고 문을 벌컥 열었다. 방 안의 풍경은 가관이었다. 대형 스크린은 꺼져 있었고 최만석 소장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시가 냄새가 진동하는 연기를 뿜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작전 지도가 아니라 명품 골프웨어 카탈로그가 펼쳐져 있었다. 최 소장은 박 중장을 보고도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자 군내 사조직 청죽회의 핵심 멤버였다. 그에게 비육사 출신인 박 중장은 계급만 높지 근본 없는 굴러온 돌에 불과했다. 어이쿠 박 장군. 노크는 장식인가? 감찰실은 예절 교육 예산이 부족한가 보네. 최 소장이 입꼬리를 비틀며 빈정거렸다. 박 중장은 뚜벅뚜벅 걸어가 골프 카탈로그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쾅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최 소장. 이번 차세대 개인 방호 장비 사업, 일명 수성 프로젝트의 1차 납품 검수 조서입니다. 3일 전이 마감이었는데 왜 아직도 결제가 안 났습니까? 아, 그거? 실무진들이 꼼꼼하게 보느라 늦나 보지. 우리 군수 쪽 일은 전문성이 생명이라 감찰 쪽에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야. 박 장군이 뭘 알겠어? 야전에서 삽질이나 해봤지 이런 수천억짜리 계약을 다뤄봤나? 최 소장은 박 중장의 야전 군단장 경력을 은근히 비하하며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모르는 건 제가 아니라 최 소장님 같습니다. 수성무역 대표가 소장님 육사 동기인 김만수 예비역 대령이라는 것. 그리고 지난달 소장님 관사로 배달된 한우 세트와 골프채가 수성무역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하십니까? 최 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능글맞던 눈빛이 독사처럼 변했다. 박성희. 말 조심해. 지금 동기 사랑을 뇌물로 엮으려는 건가? 이거 명예훼손이야. 그리고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잊었나 본데 국회 국방위 간사님이 내 고등학교 선배야. 감찰실장 자리 보전하고 싶으면 적당히 해. 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제 관심사는 오직 병사들의 목숨값으로 장난치는 쥐새끼들을 잡는 것뿐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소명 자료 제출하십시오. 안 그러면 내일 아침 이 서류는 육군 참모총장 책상이 아니라 군 검찰단 압수수색 영장에 첨부될 겁니다. 박 중장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방 안에서는 고가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전쟁의 서막이었다. 육군본부 지하 2층 문서고 구석에 위치한 감찰실 제사분석실. 창문 하나 없어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는 이곳은 감찰실의 유배지로 불렸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윙윙거리는 어둠 속 모니터 불빛에 의지의 눈을 비비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이명훈 소령이었다. 그는 본래 군수참모부 에이스였다. 하지만 최만석 소장이 추진하던 사업의 단가 부풀리기를 지적했다가 조직 융화 부적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곳으로 쫓겨났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에너지 드링크 빈 캔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좀 나왔나? 낡은 슬리퍼를 끈 채 들어온 남자는 박동훈 준이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이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감찰의 귀신이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믹스커피 2잔을 책상에 놓았다. 준이님, 이거 보십시오. 정말 미친놈들입니다. 이 소령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가 가리킨 모니터에는 복잡한 엑셀 시트와 암호화된 자금 흐름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수성무역에서 납품한 방탄판의 원자재 코드, 시사 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 규격상 이건 고강도 세라믹 복합 제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세청 통관 데이터를 해킹. 아니, 우회 접속해서 대조해보니 실제 들어온 물건의 코드는 P220입니다. P220이면 공업용 플라스틱 합성 수지입니다. 중국 산둥성 지방 공장에서 만드는 저가형이요. 겉에 코팅만 그럴싸하게 해서 국산 최고급품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개당 납품 단가 차액이 45만 원입니다. 이번 1차 납품 물량이 5만 개니까 225억. 박준희가 짧게 탄식했다. 225억 원. 그 돈이면 전방 GOP 소초들의 난방 시설을 다 바꾸고도 남을 돈이었다.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그 돈 때문에 병사들은 적탄을 막아줄 방패 대신 플라스틱 쪼가리를 가슴에 품고 작전에 나가야 했다. 더 심각한 건 성능시험 성적서입니다. 국방기술품 질원 서버에 접속 로그가 남아 있습니다. 최종 승인 날짜가 일요일 새벽 3시입니다. 담당자 아이디가 아니라 관리자 마스터키로 접속해서 데이터를 덮어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1차 테스트 결과는 관통, 즉 실패였는데 1분 만에 완벽 방어로 데이터가 수정됐습니다. 이 소령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전시의 아군을 학살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이적 행위였다. 서류는 완벽해. 이 정도면 최만석의 목을 조를 순 있지만 숨통을 끊을 순 없어. 그 뱀 같은 놈은 실무자의 단순 입력 실수라고 꼬리 자르기를 할 거야. 박준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실물이 필요해. 조작되지 않은 중국산 라벨이 붙어있는 진짜 물건. 제2보급단 창고 어딘가에 아직 분출되지 않은 원본 박스가 있을 거야. 그걸 확보해야 해. 제2보급단 창고장은 정민수 상사입니다. 저랑 동기인데 사람이 너무 꽉 막혀서 협조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꽉 막힌 게 아니라 놈들에게 약점을 잡혔을 수도 있지. 최만석 패거리들이 어떤 놈들인데 창고지기를 그냥 뒀겠나. 내가 한번 찔러보지. 박준희는 믹스커피를 원샷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낡은 가죽 재킷 안주머니에는 소형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대전 유성구의 한 허름한 포장마차. 빗소리가 천막을 때렸지만 천막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제2보급단 창고장 정민수 상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소주잔만 만지작거렸다. 그의 맞은편에는 군수참모부 장비과장 김철호 대령이 앉아 있었다. 김 대령의 군복은 칼주름이 잡혀 있었고 가슴에 달린 약장들은 화려하게 빛났다. 그 완벽한 모습이 정 상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정 상사. 술 안 드나? 내가 따라주는 술은 맛이 없나 보지. 아, 아닙니다, 대령님. 정 상사가 허둥지둥 잔을 들었다. 손이 심하게 떨려 술이 손등으로 흘러내렸다. 김 대령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을 꺼내 정 상사의 손을 닦아주었다. 그 친절함이 오히려 소름 끼쳤다. 민수야. 우리 형제처럼 지냈잖아. 내 사정 내가 다 알아.
처남이 코인 투자한다고 내 이름으로 대출받았다가 날려먹은 거. 지금 사채업자들이 부대 위병소 앞까지 찾아오네 만회한다면서. 정상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군인에게 사채 빚은 곧 죽음이었다.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는 물론 심하면 불명예 전역까지 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거기다 둘째 딸이 이번에 예술중학교 들어간다며 학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군인 월급으로 그 빚 갚고 학비 대려면 콩팥이라도 팔아야 하나? 김대령이 품 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수석무역 이사님이 챙겨주신 거야. 자물쇠 명목이니까 법적으로 깨끗해. 이거면 급한 불 끄고 딸내미 악기도 좋은 거 하나 사줄 수 있어. 대령님. 하지만 그 물건들은 불량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박스가리 하면서 나온 중국어 설명서들. 그걸 우리 애들이 입고 훈련하고 작전 나갑니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이 새끼가 진짜. 김대령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는 웃음기를 싹 지우고 정 상사의 눈을 노려보았다. 정민수. 착각하지 마. 내가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 같나? 내가 입 다물면 내 가족은 살아. 따뜻한 집에서 딸내미 바이올린 켜는 거 보면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딴 마음 품고 감찰실에 쥐새끼처럼 쪼르르 달려가면 어떻게 될 것 같나? 김대령이 정 상사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속삭였다. 내일 아침이면 투서가 들어갈 거야. 정민수 상사가 군수 물자를 횡령해서 사채 빚을 갚았다고. 증거? 재고 장부 몇 줄만 고치면 넌 횡령범 되는 거야. 군 교도소 가고 연금 박탈당하고 내 딸은 도둑놈의 딸소리 들으며 학교 다녀야 해. 선택해. 정 상사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져 소주잔에 파동을 일으켰다. 가장의 무게와 군인의 양심. 그 잔인한 저울질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박성의 중장이 들이닥칠 거야. 그때 너는 어급 정상품이라고 라벨링된 샘플 박스 10개만 내밀어. 진짜 쓰레기들이 들어있는 시얼렉은 절대 열어주지 마.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잖아. 잃어버렸다고 해. 알겠나? 정 상사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대령은 만족스러운 듯 봉투를 정 상사의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떠난 자리에 정 상사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빗소리에 섞여 흩어졌다. 다음 날 오전 6시. 충남 지역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로 인해 하늘은 뚫린 듯 비를 퍼붓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를 뚫고 검은색 세단 한 대와 스타렉스 승합차 2대가 제2보급단 위병소를 통과하려 했다. 육군본부 감찰실 특별조사팀이었다. 하지만 차단봉은 올라가지 않았다. 위병소 앞에는 완전 군장을 하고 소총으로 무장한 군사경찰 1개 분대가 바리케이드 뒤에 도열해 있었다. 그들 뒤로 우비를 입은 군사경찰대장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박성의 중장이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우산도 쓰지 않은 그녀의 정복 어깨 위로 빗방울이 맹렬하게 쏟아져 계급장을 때렸다. 길 비켜. 감찰실장이다. 박 중장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군사경찰대장의 귀에 정확히 꽂혔다. 대위 계급장을 단 군사경찰대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직속상관인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의 명령이 아닌 타부서장인 감찰실장의 명령. 하지만 군수참모부장 최만석 소장의 부대 방호 강화 및 외부인 출입 통제 지시가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충성. 죄송합니다, 실장님. 현재 군수참모부장님 지시로 영내 전 지역이 보안 감사 기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사전 승인 없는 인원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외부인인가? 감찰실장이 예하 부대를 들어가는데 승인이 필요해. 대위, 지금 자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나? 이건 단순한 출입 통제가 아니야. 군 사법 절차 방해죄다.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대위는 울상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별셋의 위압감과 직속 라인의 압박 사이에서 그는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때 위병소 안쪽 행정 안내실 문이 열리며 김철호 대령이 걸어 나왔다. 그는 한 손에 믹스커피가 든 종이컵을 들고 다른 손에는 우산을 든 채 여유롭게 걸어왔다.
그의 군화는 진흙 하나 묻지 않은 채 반짝였다. 아이고 선배님. 이 궂은 날씨에 여기까지 웬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김대령은 짐짓 놀란 척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박 중장은 그를 쏘아보았다. 김철호. 내가 여기 왜 있어? 장비 과장이 일선 보급 창고 위병소에서 경비라도 서나? 아, 제가 이번 자체 감사위원장 아닙니까? 우리 군수 식구들끼리 혹시라도 실수한 게 있나 꼼꼼히 챙겨보라는 부장님 지시가 있어서요. 근데 실장님 영장은 가져오셨습니까? 감찰 규정상 불시 점검이라도 부대장 동의가 없으면 특정 구역 진입은 제한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김대령은 규정을 방패 삼아 박 중장을 조롱하고 있었다. 박 중장은 빗물에 젖은 장갑을 벗어쥐었다. 규정? 그래, 좋아. 육군 규정 12조 3항. 전시 혹은 그에 준하는 비상 상황 또는 중대한 군 기강 위반 행위가 포착되었을 시 감찰관은 지휘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적인 현장 보존 및 조사를 실시한다. 지금 이 상황, 병사들 목숨 담보로 사기치는 너희들의 행태가 바로 중대한 기강 위반이야. 박 중장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30cm. 군사경찰대장. 지금 즉시 바리케이드 치워. 만약 1분 내로 개방하지 않으면 자네를 항명 및 직무유기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고 계급장 떼버리겠어. 내 말이 빈말 같나? 박 중장의 호통에 군사경찰대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감찰실장의 현장 체포권은 실제로 존재하는 권한이었다. 대장이 떨리는 손으로 무전을 쳤다. 전 병력. 바리케이드 개방. 감찰실 차량 통과시켜. 김철호 대령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혀를 차며 종이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흙탕물이 튀었다. 차단봉이 올라가자마자 박 중장은 다시 차에 오르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서 영내로 진입했다. 그녀의 뒤로 이명훈 소령과 감찰관들이 따랐다. 그들의 목적지는 제3창고. 정민수 상사가 관리하는 곳이었다. 창고 앞 도크에 도착하자 정민수 상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김철호 대령이 뒤따라와 정 상사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무언의 압박이었다. 정 상사 문 열어. 박 중장의 지시에 정 상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자키를 태그했다.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다. 습한 곰팡이 냄새와 기름 냄새가 확 풍겨나왔다. 내부는 광활했다. 수천 개의 박스가 사단 4개 질서 정연하게 쌓여 있었다. 이명훈 소령이 태블릿 PC를 들고 뛰어들어갔다. 시열 14번 렉. 여기입니다. 이 소령이 지목한 곳에는 방탄판 수성무역이라고 적힌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감찰관들이 박스를 뜯었다. 김철호 대령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자,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포장 상태 완벽하고 시리얼 넘버 일치하고. 박 중장이 직접 박스에서 방탄판 하나를 꺼냈다. 묵직했다. 표면의 마감 처리도 매끄러웠다. 뒷면을 돌려 라벨을 확인했다. 제조국 대한민국 제조사 수성테크. 이명훈 소령 확인해봐. 이 소령이 휴대용 비파괴 검사기를 방탄판에 갖다 대었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성분 분석표가 떴다. 이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실장님, 정상입니다. 고밀도 세라믹 98%. 완벽한 정품입니다. 박스 하나를 더 뜯었다. 정상이었다. 그 옆의 박스도 뒤쪽의 박스도 마찬가지였다. 창고 안의 모든 물건은 국방 규격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진짜였다. 김철호 대령이 박수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우리 엘리트 이명훈 소령님이 장비를 잘못 다루시나? 아니면 감찰실 정보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밤새도록 빗길 달려오셔서 고생하셨는데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박 중장은 방탄판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이 정민수 상사를 향했다. 정 상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밤새 박스가리가 있었던 것이다. 진짜 불량품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졌고
보여주기식 정품들로 렉을 채워 넣은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다. 현장은 너무나 깨끗했다. 철수한다. 박 중장은 짧게 명령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어봤자 김철호의 조롱거리만 될 뿐이었다. 그녀는 돌아서며 김 대령에게 나직이 말했다. 오늘 내가 이긴 것 같지? 너무 크게 웃지 마라. 턱 빠진다. 육군본부로 복귀하는 차량 안 박성의 중장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했다. 받지 않아도 누구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었다. 국방일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의 속보 알람이 팝업창을 가득 메웠다. 속보 육군 감찰실, 일선 보급부대 무리한 압수수색. 장병 사기 저하 우려. 단독 박성의 중장, 규정 무시한 월권행위 논란. 군 내부 독재적 리더십 비판 쇄도. 사설 군수 비리 잡겠다더니 M1 창고만 뒤져. 감찰실의 헛발질, 책임론 대두. 군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과 익명 앱 블라인드는 더 심각했다. 감찰실장이 자기 실적 채우려고 밤새 애들 괴롭혔다더라. 여군 최초 중장 타이틀 달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봄. 군수부장 라인 타려다가 찍힌 거라던데? 검증되지 않은 찌라시들이 팩트인 양 퍼져나가고 있었다. 최만석 소장이 심어둔 댓글 부대와 여론전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었다. 계룡대 본청에 도착하자마자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이 대기하고 있었다. 장관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당장 올라오시랍니다.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박 중장은 흙탕물이 튄 전투복 바지를 털어내고 정복으로 갈아입을 새도 없이 장관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국방부 장관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탁자 위에는 오늘자 조간신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박 중장. 장관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평생을 관료로 살아온 정치인이었다. 소리 지르거나 화내는 대신 그는 아주 차갑고 건조한 말투로 박 중장을 압박했다. 자네 지금 정치를 하려는 건가? 아닙니다. 비리를 수사 중이었습니다. 수사? 그건 군 검찰이나 수사단이 할 일이야. 감찰은 조직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기강을 바로잡는 게 주임무네. 그런데 자네는 지금 조직을 찢어발기고 있어. 오늘 아침 국회 국방위 간사가 내게 전화를 했네. 육군이 콩가루 집안이냐고 묻더군. 최만석 소장 건드린 거 국감 시즌 앞두고 야당에 먹잇감 던져준 꼴밖에 안 돼. 장관님. 그들은 200억을 횡령했고 병사들에게 플라스틱 쪼가리를 입혔습니다. 이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까? 이건 범죄입니다. 증거 있나? 장관이 말을 잘랐다. 오늘 새벽 그 난리를 치고도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자네의 그 정의감은 존중하네만 결과가 없는 정의는 무능일 뿐이야. 최만석이 어떤 놈인지 몰라? 육사 선후배가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여의도에도 끈이 닿아 있어. 확실한 목을 칠 칼이 없으면 칼집에서 꺼내질 말았어야지. 장관은 한숨을 쉬며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밀었다. 직무 배제 및 보직 해임심의 요청서. 내일까지 감찰 업무 중단하고 대기해. 여론이 잠잠해지면 조용히 전역하는 걸로 정리하지. 명예로운 퇴진으로 포장해 줄 테니. 박 중장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명예. 그 단어가 역겹게 느껴졌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지 않고 장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장관님, 저에게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할 일을 했다는 자부심입니다. 3일만 주십시오. 뭐? 딱 3일입니다. 그 안에 최만석이 빠져나갈 수 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물증을 가져오겠습니다. 만약 그때도 실패한다면 제 발로 군복 벗겠습니다. 그리고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이등병으로 강등당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장관은 박 중장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고집이 아니었다. 벼랑 끝에 선 장수의 살기였다. 좋아. 3일. 하지만 그동안 감찰실의 모든 공식 지원은 끊길 거야. 자네 혼자 힘으로 해봐. 사무실로 돌아온 박 중장을 맞이한 것은 침통한 분위기였다. 이명훈 소령은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감찰관들은 짐을 싸야 하나 눈치를 보고 있었다. 박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책상 아래 금고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냈다. 도청을 피하기 위해 마련해둔 비선 라인용 전화기였다. 그녀는 박동훈 준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냥 시작해. 타깃은 정민수. 수단 방법 가리지 마. 박동훈 준이는 감찰실 내에서도 유령으로 통했다. 그는 공식적인 감찰 활동보다는 그림자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해결사였다. 박 중장의 문자를 받은 그는 입가에 쓴웃음을 지으며 담배를 비벼 껐다. 결국 칼을 뽑으셨군. 그날 밤 10시. 대전의 한 외진 상가 주차장. 정민수 상사는 대리운전을 기다리며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 낮 김철호 대령이 쥐어준 돈으로 빚을 일부 갚고 남은 돈으로 포금을 했다. 술에 취해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가슴을 짓눌렀다. 검은색 승합차가 정 상사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 2명이 정 상사를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납치였다. 누구야? 살려줘. 차 안은 어두웠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는 칸막이가 쳐져 있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박동훈 준이가 휴대폰 플래시를 켜 정 상사의 얼굴을 비췄다. 조용히 해, 정 상사. 나 누군지 알지? 정 상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감찰실의 저승사자 박준이었다. 술이 확 깼다. 준이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 그럼 이건 뭔가? 박준이가 태블릿 PC를 정 상사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정 상사의 아내 명의 통장 내역과 그의 처남이 진 빚이 갚아진 송금 내역이 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 김철호 대령과 정 상사가 포장마차에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 파형이 보였다. 김철호 그놈이 널 살려줄 것 같나? 오늘 위기 넘겼으니 넌 이제 쓸모 없어진 사냥개야. 토사구팽. 김철호는 널 횡령의 주범으로 몰아서 혼자 독박 쓰게 만들 계획을 이미 세워뒀어. 군수참모부 내부 문건에 내 이름이 비리 혐의자로 올라가 있더군. 거짓말 마십시오. 대령님이 약속했습니다. 약속? 김철호가 약속 지키는 거 봤어? 그는 자기 살려고 제 부모도 팔아먹을 놈이야. 박준희는 정 상사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정 상사의 딸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사진이었다. 오늘 낮 교문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내 딸 참 예쁘더군. 재능도 있고. 근데 아빠가 200억 횡령범으로 뉴스에 나오면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예고 입시는커녕 손가락질 받으며 전학만 다녀야 할걸. 건드리지 마. 내 딸 건드리지 마. 정 상사가 발악하며 박준희에게 달려들었지만 좁은 차 안에서 제압당하는 건 순식간이었다. 박준희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우린 내 딸 안 건드려. 김철호가 건드리지. 내가 입 다물고 감옥 가면 김철호는 비리 군인의 가족이라며 내 딸을 보호해주는 척하면서 평생 삥 뜯을 거야. 그게 놈들의 방식이야. 정 상사는 털썩 주저앉았다. 오열이 터져나왔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김철호에게 가도 죽고 감찰실에 가도 죽는다. 정 상사. 선택지는 하나야. 내부 고발자가 되어라. 그러면 박 중장님이 참작 사유 만들어서 실형은 면하게 해주실 거야. 딸 앞에서 실수한 군인은 될 수 있어도 범죄자 아빠는 되지 말아야지. 박준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는 정 상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진짜 물건 어디 있어? 김철호가 다 태워버리라고 했을 텐데 넌 겁이 많아서 차마 다 태우진 못했을 거야. 혹시 뭐를 보험용으로 남겨뒀겠지. 안 그래? 정 상사는 붉어진 눈으로 박준희를 올려다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제2보급단. 구형 탄약고 지하 벙커입니다. 1980년대 이후로 폐쇄돼서 지도에도 안 나오는 곳입니다. 김 대령이 거기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태우기엔 양이 너무 많아서. 일단 숨겨두고 잠잠해지면 처리한다고. 출입구는 환기구 쪽 비상 통로만 열립니다.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정 상사에게 생수 한 병을 건넸다. 잘 생각했다. 이제 집에 가지 마라. 오늘부터 감찰실 안전가옥에서 지내게 될 거야. 김철호가 눈치채기 전에 움직여야 해. 박준희는 즉시 박 중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좌표 확보. 제2보급단 지하 폐벙커. 오늘 밤 끝장을 봅니다. 시계 바늘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약속된 3일 중 하루가 지나갔다. 이제 남은 시간은 48시간.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충남 계룡산 자락 지도에는 503관리 구역으로 표기된 제2보급단 구형 탄약고 진입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검은색 아스팔트를 때리고 있었다. 박성의 중장이 탑승한 감찰실 관용 차량이 위병소 차단봉 앞에 멈췄다. 하지만 이번에는 용역 깡패나 사설 경비업체가 아니었다. 완전 무장을 한 제2보급단 헌병들이 차단봉 뒤에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작전 중을 알리는 붉은 경광봉을 들고 있었다. 박 중장은 차에서 내렸다. 우산을 쓰지 않았다. 정복 어깨의 별 3개가 가로등 불빛과 빗물에 반사되어 번들거렸다. 그녀의 뒤로 박동훈 준이가 캠코더를 들고 내렸다. 길 비켜.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다. 헌병 소대장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죄송합니다, 실장님. 현재 시각부로 군수참모부장님 명에 의해 이 구역은 긴급 불용물자 처리 작전 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인가된 차량 외에는 출입이 통제됩니다. 박 중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동훈 준이에게 손짓했다. 박준이가 캠코더 녹화 버튼을 눌렀다. 붉은 불이 들어왔다. 중위. 자네 이름과 군번대. 제2보급단 헌병소대장 중위 이상진입니다. 군번 18-103XX.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상황은 체증된다. 이상진 중위, 자네는 지금 육군 감찰 규정 제12조 감찰관의 부대 출입 권한을 군수참모부장의 구두 명령만으로 막아서고 있다. 이것이 나중에 법적 다툼으로 갔을 때 자네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음을 입증할 문서가 있나? 작전 명령서 원본 확인했나? 중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전화로 지시받았을 뿐 문서를 본 적이 없었다. 군대 행정에서 근거 문서 없는 명령 수행은 독박을 쓰는 지름길이었다. 만약 문서 없이 내 앞을 막는다면 자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된다. 이 영상은 군 검찰단과 헌병 때의 증거물로 제출될 거다. 자네 장기 복무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옷 벗고 싶나? 박 중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총알보다 치명적이었다. 장기 복무 옷 벗는다. 직업 군인에게 이보다 무서운 협박은 없었다. 중위가 마른 침을 삼켰다. 최만석 소장의 백보다 당장 눈앞의 규정 위반이 더 무서웠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전을 쳤다. 차. 차단봉 올려. 바리케이드가 열렸다. 박 중장은 다시 차에 올랐다. 총성 한 번 울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규정집 하나로 무장 병력을 뚫어냈다. 차량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 폐벙커 앞에 도착했다. 벙커 앞 공터에는 5톤 트럭 3대가 정차해 있었고 지게차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박스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김철호 대령이 우비를 입고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조심해서 실어. 낙하 사고 나면 보고서 써야 하니까. 박 중장의 차가 라이트를 켜고 들어오자 김 대령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그는 박 중장에게 대충 경례를 했다. 실장님 기어이 오셨군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정당한 불용품 폐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장비들 소각장으로 보내는 중입니다. 공무 집행 방해하지 마시고 돌아가시죠. 김 대령은 자신만만했다. 그는 품에서 결제 서류를 꺼내 보였다. 최만석 소장의 직인이 찍힌 폐기물 처리 승인서였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이 물건들을 막아서면 오히려 박 중장이 월권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이명훈 소령이 박 중장의 귀에 속삭였다. 실장님, 트럭이 출발하면 끝입니다. 일단 나가면 민간 소각장으로 갈 텐데 거기서 태워버리면 죄도 안 남습니다.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 헌병들도 김 대령 편이었다.
박 중장은 트럭 앞을 가로막는 대신 주머니에서 붉은색 스티커 뭉치와 봉인 테이프를 꺼냈다. 김철호 대령. 서류는 완벽하군. 하지만 절차 하나가 빠졌어. 뭐가 말입니까? 폐기물 관리 규정 제4조. 화학적 오염이 의심되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물자는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기 전까지 이동을 제한한다. 방금 제보가 들어왔어. 이 벙커 안에 보관된 물자들에서 유해 화학물질 냄새가 난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그냥 플라스틱 방탄판. 김대령이 아차하며 입을 다물었다. 박 중장이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플라스틱? 자네 입으로 말했군. 서류에는 세라믹 복합재라고 되어 있는데 왜 플라스틱이지? 성분 불일치. 이건 화학적 변형이 일어났다는 증거일 수 있어. 박 중장은 박동훈 준이에게 지시했다. 지금 즉시 전 트럭에 감찰 봉인 조치한다. 환경과학원 조사팀이 올 때까지 이 트럭들은 단 1m도 움직일 수 없다. 만약 봉인을 뜯고 출발하면 군용물 무단 반출 및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민간 검찰에 고발하겠다. 김대령, 군법 말고 사회법으로 한번 붙어볼까? 김대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감찰 봉인 테이프가 붙는 순간 그 물건은 증거물이 된다. 그걸 떼어내면 현행범이 된다. 이봐, 박 중장.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부장님이 알면. 부장님께 전해. 환경 문제 때문에 감찰실장이 목숨 걸고 막아서더라고. 자네가 책임질 거 아니면 가만히 있어. 박동훈 준이와 감찰관들이 트럭 적재함마다 출입 금지, 감찰 봉인이라고 적힌 붉은 테이프를 칭칭 감았다. 빗물에 젖은 테이프는 선명한 붉은색으로 트럭을 결박했다. 트럭 기사들이 시동을 껐다. 아니, 군인 양반들끼리 합의를 봐요. 우린 딱지 떼이기 싫으니까. 김대령은 씩씩거리며 최만석 소장에게 전화를 걸러 구석으로 갔다. 박 중장은 봉인된 트럭 앞에 버티고 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은 꼬박 이 비를 맞으며 트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오전 10시. 계룡대 대강당.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다. 육군 참모총장 주재 하에 전방 군단장부터 후방 사령관까지 100여 명의 별들이 모였다. 최만석 소장은 눈이 퀭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 트럭이 묶였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박성의 중장 역시 직권남용으로 감찰 조사를 받게 될 거라 믿었다. 회의를 시작한다. 먼저 군수참모부 동계 피복 보급 계획 보고해. 참모총장의 말에 최 소장이 마이크를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정복 차림의 박성의 중장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옷은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지만 눈빛은 밤샘으로 인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총장님, 긴급 의제 상정을 요청합니다. 웅성거림이 퍼졌다. 총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박 실장, 자네 지금 감찰 조사 대상 아닌가? 자중하고 대기하라고 했을 텐데. 조사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장병 5만 명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먼저 보고드려야겠습니다. 딱 5분만 주십시오. 이 보고가 거짓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계급장을 반납하고 전역하겠습니다. 총장은 박 중장의 결기 어린 눈빛을 보았다. 잠시 침묵하던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5분이다. 해봐. 박 중장은 단상에 올랐다. 총을 꺼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USB를 꽂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방탄판 성분 분석 결과표. 왼쪽에는 국방규격서상 기준치, 오른쪽에는 어젯밤 트럭에서 샘플링한 물건의 분석치가 떴다. 세라믹 함유량 98% 대 5%. 방호 가능 탄종 5.56mm 소총탄 대 권총탄 관통. 장내가 술렁였다. 5%? 저게 방탄복이야? 두 번째 슬라이드. 자금 흐름도. 복잡한 그래프였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수성무역에서 나온 자금이 페이퍼 컴퍼니 3곳을 거쳐 최만석 소장의 1,000명의 계좌로 들어간 내역.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김철호 대령의 유흥비로 쓰인 내역. 최만석 소장이 벌떡 일어났다. 이거 조작입니다. 감찰실장이 불법 사찰로 얻은 자료를 짜깁기한 겁니다.
명예훼손입니다. 박 중장은 대답 대신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정민수 상사와 김철호 대령의 대화 녹취였다. 정 상사, 내가 입 다물면 내 딸은 살아. 연금도 지켜주고. 근데 불면 너는 횡령범 되는 거야. 알지? 적나라한 협박. 군인의 명예를 담보로 한 가장 저열한 거래. 회의장에 모인 장군들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다. 그들은 군인이었다. 부패할 수도 정치적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부하의 가족을 건드리는 건 군대라는 조직에서 용납받지 못할 선을 넘은 것이었다. 박 중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최만석 소장님. 소장님께서는 이 불량 방탄판을 전략적 원가 절감이라고 보고서에 쓰셨더군요. 묻겠습니다. 전시에 적탄이 날아올 때 우리 병사들에게 이건 원가 절감된 방탄복이니 살살 맞아라라고 명령하실 겁니까? 최 소장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해 경멸을 쏟아내고 있었다. 참모 총장이 마이크를 껐다 켰다. 툭툭. 그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헌병감. 예, 총장님. 최만석 소장과 김철호 대령, 지금 당장 회의장에서 내보내. 직무 정지시키고 조사실로 인계해. 내 눈앞에서 치워. 헌병들이 최 소장의 양팔을 잡았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비명을 지르지 못했다. 너무나 명백한 팩트 앞에서 그의 권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한 달 후, 육군본부 감찰실. 창밖에는 낙엽이 지고 있었다. 박성의 중장은 텅 빈 책상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사건은 일파만파였다. 최만석 소장과 김철호 대령은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뇌물 액수가 너무 크고 민간 업체와 결탁한 혐의가 짙어 서울중앙지검 방산비리 수사부로 이첩되었다. 이제 그들은 군법이 아닌 더 가혹한 사회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민수 상사는 정상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군복은 벗어야 했지만 연금은 지켜냈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철물점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박성의 중장. 그녀는 영웅이 되었지만 동시에 책임을 져야 했다. 국방부 장관은 그녀를 불렀다. 박 중장. 자네 공은 인정해. 하지만 과정이 너무 거칠었어. 야밤에 부대를 봉쇄하고 내부 비리를 외부에 유출할 위험을 초래했네. 군의 지휘 체계를 흔든 책임. 누군가는 져야 하지 않겠나. 박성희는 토를 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저녁 지원서 가져왔습니다, 장관님. 장관은 잠시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서명을 했다. 조직의 논리였다.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함께 사라져야 조직은 다시 안정을 찾으니까. 박 중장은 짐 상자 하나를 들고 본청을 나섰다. 화려한 저녁식도 의장대에 사열도 없었다. 그녀가 원하지 않았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이명훈 소령과 박동훈 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실장님. 아니 장군님. 정말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이 소령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 중장은 피식 웃으며 그의 어깨를 쳤다. 이 소령. 군인은 말이야 싸워서 이기면 그만인 거야. 전리품 챙기려고 들면 그때부터 추해져. 나는 이겼고 놈들은 졌어. 그거면 충분해. 그녀는 박동훈 준이에게 악수를 청했다. 박준이. 자네는 남아서 끝까지 지켜봐. 또 다른 최만석이 나오면 그때는 자네가 막아. 알았나? 명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박 중장은 자신의 낡은 승용차에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뉴스입니다. 수백억 원대 불량 방탄판 납품 비리를 주도한 현역 장성 등이 오늘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그녀는 볼륨을 조금 높이고 엑셀을 밟았다. 위병소를 지키던 헌병이 그녀의 차를 알아보고 급히 차려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박성희는 창문 너머로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했다. 백미러 속에서 계룡대의 거대한 본청 건물이 점점 작아졌다. 그녀의 군 생활 35년. 화려한 훈장보다 오늘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저 뉴스 한 줄이 그녀에게는 가장 값진 저녁 선물이었다.
차는 위병소를 빠져나가 민간 도로로 합류했다. 퇴근길 차량들의 붉은 미등 속으로 그녀의 차도 평범하게 섞여 들어갔다. 이제 그녀는 장군이 아니라 한 명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지켜낸 군대의 명예는 저 거대한 병영 안에 남아 묵묵히 제 몫을 다할 것이다. 계집이 사내들 머리 위에 서겠다는 것 자체가 군대의 수치야. 이 오만하고 썩어빠진 한마디가 훗날 어떻게 자신의 목을 옥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을까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보름달처럼 가득 차오르는 풍성한 한가위입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넉넉한 정 나누는 행복한 명절 보내고 계신지요?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해 겨울 동부전선의 바람은 유독 날카로웠다. 비무장지대를 마주한 최전방 GOP의 능선을 핥히는 바람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를 닮아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야간 경계 작전 훈련 중 정적을 깬 것은 날카로운 총성이 아니었다. 퍽하는 둔탁한 파열음. 그리고 뒤이은 이등병의 짧은 비명은 총성보다 더 선명하게 고참들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도비탄이었다. 사격 훈련 중 바위에 부딪혀 튕겨나온 실탄의 파편이 하필이면 김상병의 가슴팍에 박혔다. 규정대로라면 신형 방탄복의 방탄 플레이트가 충분히 막아냈어야 할 파편이었다. 하지만 파편은 마치 두부처럼 플레이트를 뚫고 들어갔고 김상병은 폐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고 차가운 흙바닥 위로 쓰러졌다. 언론에는 훈련 중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부상 한 줄로 요약될 이 사건은 그러나 군 내부망을 타고 조용하고도 신속하게 상부로 보고되었다. 그 보고서의 최종 목적지는 대한민국군의 혈관이자 아킬레스건 국군 군수사령부였다. 나흘 뒤 후방에 온화한 햇살이 내리쬐는 국군 제3보급 지원사령부의 부사령관실. 백상호 대령은 방금 전 전방에서 올라온 사고 보고서를 읽고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부상당한 병사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었다. 귀찮은 일이 터졌다는 짜증에 가까웠다. 요즘 애들은 정신력이 빠져서 문제야. 라떼는 말이야 총알이 빗발쳐도 눈 하나 깜빡 안 했는데 고작 파편 좀 튀었다고 앓는 소리를 해? 그는 두툼한 시가에 불을 붙이며 코웃음을 쳤다. 맞은편에 부동자세로 서 있던 최유진 소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부사령관님,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방탄복은 납품 전 성능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명백한 계약 위반 사항일 수 있습니다. 최유진 소령. 그녀는 육사 출신의 엘리트이자 사령부 내 몇 안 되는 여성 영관급 장교였다. 획득 계획 과장이라는 직책에 걸맞게 그녀는 군수품의 재원과 계약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했지만 그녀의 합리적인 의견은 번번이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백상호 대령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부하 장교를 대하는 존중이 아니라 귀찮은 암컷을 보는 듯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최소령. 자네는 너무 이상적이야. 서류상의 숫자랑 현실은 다른 거라고.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 못한 지휘관 책임을 왜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하나? 그깟 방탄복 하나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 그는 화제를 돌렸다. 그나저나 저녁에 있을 식사 준비는 잘 되어가나? 대성방산 김 사장님이 회를 좋아하신다고 하니 횟집 예약은 최고급으로 하고. 최소령은 그런 골치 아픈 서류 작업 말고 이런 섬세한 일로 부대에 기여해야지. 여자가 잘하는 일이 따로 있잖아. 모멸감에 최유진의 아래 십술이 잘게 떨렸다. 군수업체 대표와의 저녁 식사. 그것은 업무 협의를 빙자한 노골적인 접대 자리였다. 자신의 역할은 그 자리에서 고급 식당의 메뉴판을 설명하고 분위기에 맞춰 술을 따르는 꽃이 되는 것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경례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 마치 모래를 씹는 것처럼 껄끄러웠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최유진은 문을 잠그고 서류 캐비닛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신형 방탄복 성능평가 최종 보고서. 2년 전 바로 그녀가 실무자로서 작성했던 보고서였다. 당시 그녀의 팀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다.
방호 능력 미달, 핵심 소재 결함 의심, 계약 부적합. 하지만 그 보고서는 백상호 대령의 책상 위에서 단 하룻밤 만에 방호 능력 우수, 일부 경미한 결함은 개선 가능, 계약 적합으로 둔갑했다. 그녀는 당시 상관이었던 백상호에게 필사적으로 항의했다. 대령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장병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백상호는 그런 그녀를 비웃었다. 최소령, 자네 아직도 군대가 학교인 줄 아나? 애국심만으로 군대가 돌아가는 게 아니야. 대성방산 뒤에 누가 있는지 몰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조용히 시키는 일이나 해. 자네 여자 몸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 누가 밀어줘서 된 것 같아? 줄 잘 서야지, 줄 잘.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결국 보고서는 조작되었고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은 강행되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오늘 서류 속의 결함은 최전방 병사의 찢어진 폐부라는 끔찍한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최유진은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 안에서 자신은 그저 무력한 셔츠의 단추 하나에 불과했다. 그녀는 보고서를 다시 서류철에 넣고 캐비닛 가장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다. 진실은 그렇게 또다시 어둠 속으로 묻히는 듯 했다. 한 달 뒤 부대의 파문이 일었다. 공석이던 제3보급 지원사령부의 신임 사령관이 임명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백상호 대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측근들을 모아놓고 자신만만하게 떠들었다. 걱정들 마라. 이번에 오시는 분, 내가 육본에 있을 때 모셨던 분이야. 나랑은 막역한 사이지. 사실상 내가 이 부대의 진짜 주인이라는 건 변함없다는 소리야. 하하. 그는 이미 차기 사령관 자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 인트라넷을 통해 공식적으로 하달된 임명 공고문은 그의 얼굴을 그리고 부대 전체를 경악으로 물들였다. 임 제3보급 지원사령부 사령관, 육군 준장이, 현. 그 이름 아래에는 낯선 이력이 따라붙었다. 육사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 전투병과가 아닌 군수병과, 야전 경험 전무. 이력서의 대부분은 미국 대학에서의 군수학 석박사 학위와 국방부 감사관실에서의 근무 경력으로 채워져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안경을 쓴 마르고 차가운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다. 백상호의 집무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뭐야 이거. 계집이잖아. 한 참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백상호는 구겨진 공고문을 책상 위에 내던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감사관실 출신이라고. 냄새나 맡고 다니는 똥파리를 사령관으로 보낸다고. 이건 명백히 나를 겨냥한 물먹이기야. 그는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상관없지. 전투도 모르는 비주류가 어디까지 할 수 있겠냐고. 좋아, 아주 좋은 기회야. 초반에 기선을 확실하게 제압해서 내 허락 없이는 서류 한 장 결제 못하는 허수아비로 만들어주지. 그는 신임 사령관의 권위를 초장부터 박살내어 자신의 통제하에 둘 음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며칠 뒤 이지연 준장이 부대에 부임했다. 그녀의 부임식은 그녀의 성격만큼이나 건조하고 간결했다. 그녀는 화려한 의장대 사열이나 불필요한 환영 행사를 모두 거부했다. 수십 명의 장교들이 도열한 강당에서 그녀는 단상에 올라 단 3마디의 말만 남기고 내려왔다. 규정을 지킨다. 원칙대로 한다. 이상.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높낮이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불필요한 보고와 의전을 모두 생략한 채 곧바로 사령부의 핵심 부서들을 돌며 업무 파악에 들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수첩과 펜 하나만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말을 아꼈지만 그녀가 던지는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정확했다. 이 계약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 예산이 작년 대비 30% 증액된 합리적인 이유는? 이 보고서의 데이터 출처와 원본 자료를 지금 바로 가져오도록. 그녀의 질문 앞에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상황을 넘기려던 과장들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부대 전체에 면도날이라는 그녀의 별명이 왜 붙었는지를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백상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래, 똑똑한 척은. 하지만 진짜 권력이 서류 쪼가리가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나온다는 걸 곧 깨닫게 해주지. 그는 계획대로 움직였다. 신임 사령관에 대한 환영과 존경을 표한다는 명목으로 사령부 근처의 최고급 한정식집에서 대규모 환영 만찬을 개최했다. 그 자리에는 사령부의 주요 간부들은 물론 대성방산을 비롯한 수십 개의 주요 군수업체 대표들이 총출동했다. 그것은 환영의 자리가 아니었다. 신임 사령관에게 이 구역의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그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에 은밀하게 초대하는 함정이었다. 그는 만찬을 앞두고 최유진 소령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최 소령, 오늘 저녁 만찬 준비는 완벽하게 해야 해. 특히 사령관님 의전은 자네가 직접 챙기도록. 여자 사령관이니 같은 여자인 자네가 챙기는 게 모양새도 좋겠지. 그리고 오늘 분위기 잘 봐서 사령관님께 술도 좀 권하고. 그의 말은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너도 이제 우리와 한 배를 탔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는 압박이 담겨 있었다. 최유진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대로 부패한 현실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새로운 지휘관의 칼끝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볼 것인가. 그날 저녁 화려한 샹들리에가 불을 밝힌 한정식집의 거대한 연회장. 백상호는 마치 이곳의 주인인 양입구에 서서 속속 도착하는 군수업체 대표들과 악수를 나누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연회장은 곧 대한민국 군수 산업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의 은밀한 사교장으로 변해갔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연회장 문이 열리고 이지현 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식이 달린 장성급 예복이 아닌 가장 단순한 형태의 근무복 차림이었다. 그 모습에 백상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아이고 사령관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친히 왕림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백상호는 과장된 몸짓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이지현은 그의 요란한 환영 인사에 가볍게 목례만 할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감정 없는 눈이 연회장을 천천히 훑었다. 군인보다 군수업체 사람들이 더 많이 와 있는 기묘한 풍경. 그리고 그들 사이에 오가는 노골적인 아첨과 은밀한 눈빛들.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의 눈에 담고 있었다. 백상호는 그녀를 가장 상석으로 안내했다. 그녀의 양옆에는 대성방산의 김 사장과 다른 주요 업체 대표들이 자리 잡았다. 곧이어 사내 진미가 끝도 없이 차려져 나왔고 값비싼 양주가 잔을 채웠다. 사령관님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제3보급 지원사령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백상호가 잔을 높이 들며 건배를 제의했다. 모두가 일어서서 잔을 부딪혔다. 하지만 이지연은 잔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놓인 깨끗한 물잔만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백상호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모든 것이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이제 이 자리에서 부패한 왕국의 왕과 감찰의 칼날을 든 새로운 지배자의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연회장의 공기는 값비싼 음식과 술이 뿜어내는 열기와는 정반대로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백상호 대령이 높이 쳐들었던 술잔이 허공에서 민망하게 떨렸다. 수십 명의 시선이 이지연 준장의 앞에 놓인 깨끗한 물잔과 감정의 동요 하나 없는 그녀의 얼굴에 번갈아 꽂혔다.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이 자리를 주최한 백상호의 권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군수업체 대표들과의 유착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노회한 대성방산의 김 사장이었다. 그는 하하하고 과장된 웃음을 터뜨리며 어색한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역시 사령관님은 소문대로 강직하십니다. 군인의 본분을 잊지 않으시는 모습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가 사령관님의 깊은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모두 잔을 채우지 말고 사령관님처럼 맑은 정신으로 부대의 발전을 기원합시다. 그의 능구렁이 같은 처세술에 다른 업체 대표들도 기다렸다는 듯 박수를 치며 맞장구를 쳤다. 백상호는 굳은 얼굴로 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이가 갈리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유진 소령에게 눈짓을 보냈다. 어서 상황을 수습하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최유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녀의 운명은 물론 부대의 미래까지 달라질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지연 준장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않으리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지현 준장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술을 권하는 대신 그녀의 물잔에 정중하게 물을 채워주었다. 사령관님,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식사부터 하시지요. 그녀의 행동은 백상호의 명령에 대한 명백한 거부였다. 동시에 새로운 지휘관의 방식에 동참하겠다는 무언의 선언이기도 했다. 백상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손안에 있던 새가 날아가 버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지현은 최유진의 행동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하지만 식사는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대성방산 김 사장에게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나지막이 물었다. 김 사장님, 지난 분기에 납품하신 K5 신형 방탄복 말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방탄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김 사장의 얼굴에 스쳤던 여유로운 미소가 희미하게 굳어졌다. 아, 네 사령관님. 저희 대성방산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최첨단 제품입니다.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그래요? 이지현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런데 얼마 전 동부전선에서 그 최첨단 제품이 도비탄 파편 하나를 막아내지 못해서 병사 한 명이 폐를 다쳤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듣고 오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연 회장의 공기가 다시 싸늘하게 식었다. 김 사장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운용상의 실수가 있었거나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을 겁니다. 저희 제품은 국방 규격의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근무할 때 서류상의 완벽함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지현은 백상호 대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서늘함을 넘어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압도적인 힘을 담고 있었다. 백상호 부사령관. 당시 계약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건 역시 정신력이 빠진 요즘 애들 탓인가? 그녀는 백상호가 최유진에게 했던 말을 정확하게 인용했다. 백상호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어떻게 그 대화를 알고 있는가?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은 그녀가 이미 부대의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전율했다. 설마 최유진 적의 집이. 그의 의심 어린 시선이 최유진에게 향했지만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백상호는 노련한 정치 군인이었다. 그는 이내 당혹감을 감추고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사령관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만 우리 장병들의 강인한 정신력을 강조하고자 했던 말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에 있으며 만약 제품에 결함이 있다면 규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규정과 원칙이라. 이지현은 나지막이 은졸였다. 좋은 말이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연 회장에 모인 모든 이들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따라 일어섰다. 오늘 환영 만찬을 준비해 주신 부사령관과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업체 대표님들께는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외부 인사들과의 불필요한 저녁 식사보다는 제 부하들과 함께 내일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최유진 소령을 향해 말했다. 최소령. 내일 아침 6시 사병 식당에서 보자. 부대 내 모든 급양 및 보급 관련 서류 원본을 준비하도록.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엄청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화려했던 만찬은 그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렸다.
백상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집어 단숨에 양주를 들이켰다. 그의 눈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이글거렸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전투에서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부터 제3보급 지원사령부는 부산했다. 사령관이 사병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한다는 소식에 취사병들은 밤새 비상근무를 서며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다. 백상호는 어젯밤의 패배를 만회라도 하려는 듯 이른 아침부터 식당을 돌며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병사들의 복장을 단속하는 등 요란을 떨었다. 정확히 아침 6시 이지연은 약속대로 사병식당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다. 사령관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병사들은 긴장감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녀는 식사를 하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식당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낡아서 물이 새는 배식대, 위생 상태가 불량한 식기 건조기, 그리고 병사들의 식판 위에 놓인 부실한 반찬들.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의 기억 속에 저장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백상호와 주요 간부들, 그리고 최유진 소령을 식당 한편에 마련된 회의 테이블로 불렀다. 테이블 위에는 최유진이 밤새 준비한 수십 권의 서류철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지금부터 부대 급양 시스템에 대한 긴급 감찰을 시작한다. 그녀의 선언에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소령, 지난 3년간의 부식 발주 내역과 실제 검수 기록, 그리고 재고 실사 자료를 대조해서 보고하도록. 최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를 펼쳐들고 보고를 시작했다. 그녀의 보고는 냉정하고 정확했다. 서류상의 숫자들은 하나씩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장부상으로는 매일 최고 등급의 한우가 수십 킬로그램씩 납품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검수 사진에 찍힌 고기는 등급을 알 수 없는 수입산 냉동육이었다. 신선해야 할 채소들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떨이 상품으로 대체되어 있었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졌다. 서류상의 재고와 실제 창고의 재고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보고가 진행될수록 급양 책임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백상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초조하게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상입니다. 서류상으로만 계산해도 지난 3년간 증발한 예산은 최소 5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최유진의 보고가 끝나자 이지연은 백상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부사령관, 이 엄청난 차액은 모두 어디로 갔나? 병사들이 먹어야 할 밥을 훔쳐서 어디에 사용했지? 그녀의 질문은 더 이상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확신에 찬 신문이었다. 백상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령관님, 이것은 명백한 음해입니다. 저는 결코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의 행정착오이거나 최유진 소령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고 최유진을 배신자로 몰아세우며 위기를 벗어나려 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이지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추정이나 의혹만으로 사람을 잡지 않는다. 나는 오직 증거로만 말한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부사령관실과 군수계약을 담당하는 모든 부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라. 컴퓨터와 서류, 개인 금고까지 예외는 없다. 또한 오늘부로 백상호 대령의 모든 결제 권한을 정지하고 이번 급양비리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 본부장은 최유진 소령이 맡도록.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지휘권이 이제 누구에게 있는지를 모두에게 똑똑히 각인시키는 확인사살과도 같았다. 백상호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철옹성 같았던 왕국이 부임한 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은 계집 사령관의 칼날 아래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사병식당에서 시작된 피해 숙청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이지현의 칼날이 백상호의 심장을 겨눈 그 순간부터 제3보급 지원사령부는 고요한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그녀가 일으킨 피해 숙청은 단순한 비리 척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패한 카르텔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들만의 리그를 지탱해 온 낡은 질서를 파괴하는 혁명이었다. 혁명에는 언제나 거센 반동이 따르는 법이다.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되는 며칠간 사령부의 복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간부들은 서로 마주쳐도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았고 사무실마다에는 묵직한 침묵과 의심의 공기만이 감돌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차례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들의 목을 옥죄었다. 결제 권한이 정지되고 공식적인 직위는 허울 뿐이었지만 백상호는 결코 호락호락하게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수십 년간 군 조직의 생리를 체득한 노련한 맹수였다. 그는 이지현의 칼날이 법과 원칙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그렇다면 자신은 법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더러운 정치와 음모의 진흙탕 속에서 싸우면 될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전화를 돌렸다. 그가 수십 년간 뇌물과 향응으로 관리해온 인맥들이었다. 국방부의 고위 장성들, 국회 국방위원회의 여당 의원들, 그리고 보수 언론사의 논설위원들까지. 그는 그들에게 교묘하게 편집된 사실과 노골적인 거짓말을 버무려 여론전을 시작했다. 형님, 저 백상호입니다. 지금 저희 사령부의 새로운 이지현 준장 때문에 부대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여자 사령관이 와서 그런지 부대가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전임 사령관 시절의 일들을 전부 들쑤시며 무리한 숙청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비육사 출신 사령관이 육사 출신들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군의 근간인 위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군수 보급에 차질이라도 생기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주된 공격 포인트는 여자와 비주류라는 이지현의 배경이었다. 그는 이지현의 개혁을 개인적인 야망을 위한 히스테릭한 마녀 사냥으로 최유진의 내부 고발을 승진에 누락된 것에 앙심을 품은 부하의 질투 어린 모함으로 둔갑시켰다. 심지어 젊고 유능한 여자 소령의 미인계에 경험 없는 여자 사령관이 놀아나고 있다는 식의 저급한 인신공격성 찌라시까지 만들어 퍼뜨렸다. 그림자의 반격은 효과적이었다. 국방부 상층부로부터 이지현에게 부대 안정에 힘쓰라는 애매모호한 경고성 메시지가 내려왔다. 사령부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백상호의 편에 섰던 간부들은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중립을 지키던 이들은 슬금슬금 발을 빼며 몸을 사렸다. 그 모든 압박의 칼날은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최유진 소령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부대 내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거나 노골적으로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동기들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식당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테이블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압박은 단순한 따돌림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가 요청한 핵심 증거 서류들은 분실되었다거나 전산 오류로 삭제되었다는 황당한 이유로 사라지기 일쑤였다. 어렵게 확보한 증인들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상실을 호소하며 입을 닫아버렸다. 백상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수사 과정 곳곳에서 교묘하게 발목을 잡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혼자 남아 야근을 하던 최유진의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안이었다. 그녀가 무심코 수화기를 들자 그 너머에서 기계로 변조된 듯한 기분 나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소령, 내 남편 출근길 조심하라고 전해줘. 어린 딸내미는 유치원 잘 다니고 있나?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거대한 조직의 어둠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최유진은 헬쑥한 얼굴로 이지현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이지현에게 그동안 겪었던 외압과 협박에 대해 보고하며 처음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싸움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걸까요? 이지현은 말없이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의 변화가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최소령. 뱀을 잡을 때는 대가리를 가장 먼저 쳐야 하는 법이다. 그녀는 최유진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연민이 아닌 강철 같은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급양 비리는 놈의 꼬리에 불과해. 저들의 진짜 심장은 군수품 계약 비리,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인 방탄복 계약에 있다. 저들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시간을 버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놈의 심장에 칼을 꽂을 것이다. 이지현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백상호가 정치적인 여론전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핵심 증거들을 모두 인멸하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정점에서 자신에게 조직 안정을 명분으로 타협안을 제시하리라는 것까지. 지금 즉시 군수품 획득 절차 검토위원회를 소집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사령부 간부들뿐만 아니라 국방부 감사관실과 방위사업청의 전문 감사 인력까지 모두 소집해 백상호 대령에게는 사령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위원회 참석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도록 거부할 수 없는 덫을 놓는 것이다. 그녀의 작전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백상호가 정치질에 몰두하는 동안 자신은 가장 자신 있는 규정과 팩트의 전쟁터로 그를 끌어들이겠다는 의도였다. 며칠 뒤 사령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쪽에는 이지현 준장과 국방부에서 파견된 감사관들이, 다른 한쪽에는 마지못해 참석한 백상호 대령과 그의 측근들이 앉았다. 이지현은 서론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스크린에 K5 방탄복 계약과 관련된 수백 페이지 분량의 서류들을 띄웠다. 그리고는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 계약서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부하기 시작했다. 계약서 제5조 사망. 납품 지연 시의 배상금 규정이 통상적인 계약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특정 업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입니다. 성능평가서 27페이지. 핵심 방탄 소재의 원산지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그녀의 지적은 날카롭고 집요했다. 백상호와 그의 측근들은 실무자의 착오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지연의 논리적인 반박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그리고 마침내 이지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백대령. 이것이 이번 방탄복의 최종 성능평가 보고서가 맞습니까? 그녀는 스크린에 계약 적합 도장이 찍힌 최종 보고서를 띄웠다. 보고서 하단에는 최유진 소령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다. 백상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실무 책임자였던 최유진 소령이 직접 서명한 공식 문서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신뢰하고 결제했을 뿐입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최유진에게 떠넘길 완벽한 명분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이지현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에 포식자가 짓는 서늘하고도 잔인한 미소였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 보고서는 가짜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새로운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저는 사령관으로 부임하기 전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에 의뢰하여 지난 5년간 이 부대의 모든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삭제된 파일, 수정된 기록까지 전부. 이것이 바로 백 대령의 지시로 서버에서 삭제되었던 진짜 최종 보고서 원본입니다. 스크린에는 성능 미달, 계약 부적합이라는 붉은색 글씨가 선명하게 찍힌 최유진 소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진짜 보고서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백상호가 특정 업체와 계약을 강행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 원문까지 함께 떠 있었다.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였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백상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그의 오만했던 표정이 공포로 일그러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지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속 2개의 보고서를 번갈아 가리키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면도날이 아니라 죄인의 목을 치는 망나니의 칼처럼 무겁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백상호 대령. 위조된 서명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그리고 이 2 보고서 사이에서 사라져버린 진실은 전방에서 당신의 부하가 흘린 피의 대가입니까? 정적. 시간이 멈춘 듯한 회의실 안에는 오직 스크린 속 2개의 보고서만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나는 거짓된 완벽함을, 다른 하나는 묵살된 진실을. 그 극명한 대비는 백상호 대령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위선과 부패의 성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대한 공성추와도 같았다. 백상호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렸다. 그의 뇌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삭제된 파일, 디지털 포렌식. 그에게는 생소하기만 한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얕보았던 책상 물림 학자 출신 계집이 자신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최첨단의 무기를 들고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든 꼴이었다. 그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저 여자가 최유진 저 계집이 처음부터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조작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최유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더 이상 회의실 안에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았다. 함께 참석했던 국방부 감사관들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그를 따르던 측근들조차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것은 쥐새끼들이기 마련이다. 이지연은 그의 발악에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체스판에 마지막 수를 두는 체스 마스터처럼 차분하고 냉정하게 말했다. 조작 여부는 곧 밝혀지겠지.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의 포렌식 팀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사무실 컴퓨터와 개인 스마트폰 그리고 당신과 연결된 모든 서버를 분석하고 있으니 그녀의 말은 백상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그의 왕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백상호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을 내뱉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수십 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오만함과 권위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초라하고 겁에 질린 한 명의 범죄자만이 남아있었다. 이지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가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 수사관들에게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법을 집행하는 심판관의 그것처럼 단호하고 무거웠다. 백상호 대령을 공문서 위조, 직권남용,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즉시 신병을 확보하고 사령부 내 모든 공간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라. 헌병들이 다가와 백상호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육체를 떠난 듯 보였다.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하는 소리가 회의실 안을 차갑게 울렸다. 한때 사령부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가 힘없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회의실 안의 모든 이들은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었다. 제3보급 지원 사령부를 수십 년간 지배해온 부패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백상호가 체포된 직후 이지연의 숙청 작업은 더욱 빠르고 정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녀가 확보한 디지털 증거들은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 백상호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는 그가 군수업체들과 주고받은 은밀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차명 계좌를 통한 뇌물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발견되었다. 수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군 전체로 확대되었다. 백상호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특혜를 받아온 군수업체 대표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고위 간부들의 이름까지 터져나왔다. 대한민국 군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군수비리 게이트로 번지는 순간이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을 쏟아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제3보급 지원사령부 내에서도 대대적인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백상호의 측근으로서 비리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던 수십 명의 간부들이 직위 해제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주요 보직은 그동안 능력은 있었지만 줄이 없어 소외되었던 젊고 유능한 장교들로 채워졌다. 특히 최유진 소령은 이번 사건을 해결한 핵심 공로를 인정받아 모두의 예상보다 한 발 앞서 대령으로 특별 진급함과 동시에 부사령관 직무대리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부대는 그야말로 상전벽해 수준의 변화를 겪었다. 불필요한 의전과 보고는 사라지고 모든 업무는 투명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학연, 지연, 혈연이 아닌 오직 능력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불안해하던 직원들도 점차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스템 속에서 안정감을 되찾고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달 뒤 이지연 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가을 햇살 아래 연병장에서는 새로운 보급 장비에 대한 성능 평가가 한창이었다. 과거처럼 밀실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직접 장비를 운용해보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최종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그 중심에는 이제 막 대령 계급장을 단 최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나약한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과 소신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현장을 지휘하는 유능한 지휘관으로 성장해 있었다. 이지현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부패한 조직을 도려내는 외과 의사였고 이제 환자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었다. 국방부 장관 직통 라인이었다. 장관님, 저 이지연입니다. 제3보급 지원사령부에 대한 구조 조정 및 시스템 정상화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원래 소속인 국방부 감사관실로의 복귀를 요청했다. 화려한 지휘관의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기피하는 어둡고 외로운 감찰관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그녀의 결정에 수화기 너머의 장관은 잠시 말을 잃었다. 며칠 뒤 이지현 준장의 이임식은 그녀의 취임식 때처럼 간결하고 조용하게 치러졌다. 그녀는 화려한 칭송이나 작별 인사를 원치 않았다. 그녀가 떠나는 날 사령부 정문 앞에는 그러나 수백 명의 장병들과 군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있었다. 그들은 거수 경례나 박수 대신 존경과 감사가 담긴 깊은 침묵으로 그녀를 배웅했다. 그녀가 차에 오르기 직전 최유진 대령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최유진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사령관님, 아니 준장님,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지현은 처음으로 최유진을 향해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최 대령, 이 부대를 부탁한다. 나는 잠시 떠나는 것뿐 언제나 당신 뒤에서 이 군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 그 말을 남기고 이지연 준장은 미련 없이 차에 올랐다. 그녀를 태운 검은색 승용차는 가을 햇살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는 폭풍처럼 나타나 썩어빠진 모든 것을 뒤엎고 또다시 바람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변화의 씨앗은 제3보급 지원사령부의 땅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녀가 세운 규정과 원칙이라는 단단한 기둥 위에 최유진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굳건히 서 있었다. 이지현의 칼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군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패가 존재하는 한 그녀의 감찰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군복을 입는 유일한 이유이자 그녀의 존재 가치였기 때문이다.